자, 이제 세법학 1 마지막 타임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상속세 증여세법이고요. 제4편입니다. 이쪽은 복잡한 내용은 없어서요. 여러분이 이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 증여세법 이 부분이요. 1차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쪽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목차를 3개로 잡았어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인 총칙 또는 통칙이라고 잡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하나 봤던 게 뭐 있어요? 이 증여세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목차를 좀 잡았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상속세 증여세법은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제가 볼 때는요 깊이 있는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고요. 여러분이 세무사가 돼서 상담을 할 정도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기도 하니까요.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되는 주제들을 끄집어서 출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속세 증여세법을 잘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무사가 상속세 증여세를 하지 않으면 밥 먹고 살 길이 힘들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장들이 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합격하고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총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상속세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속이다 증여라는 말은 원래 민법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민법상 이 용어를 세법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될 게 세법상 상속이란 무엇일까 또 증여란 무엇일까 이거를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이걸 완전 포괄주의다 헛소리 삑삑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법상 상속 플러스 세법상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유증 플러스 또 사인증여 플러스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포착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상속 플러스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까지 전부 포함한 개념이 상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뭐예요? 민법상 증여 플러스 민법상 증여 플러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타인의 뭐를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법상 증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보실 내용이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법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과세 방식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가? 유산세 체계와 유산 취득세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세와 취득세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어떤 취득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상속세 또 증여세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상속세법에서 여러분들 출제될 만한 내용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항상 여기를 갈 때도 과세 요건하고 납세 절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당연히 과세 요건은 과세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과세상은 무엇이고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고 또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고 또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데 세율에 대한 부분은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이때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를 꼭 연결시켜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납세 의무자도 상속세나 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누구? 개인을 과세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는 있지만 개인은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피상속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오케이? 거주자였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이외의 모든 그죠 뭐가 상속재산이 뭐가 될까요? 그죠 납세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납세의무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자들은 뭐다 피상속인이 누구였는가? 왜냐하면 그죠 상속세는 이 유산세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납세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특이한 제도가 그죠 연결이 됩니다. 연부연납제도하고요. 그죠 또 하나 뭐가 있다는가? 몰납제도에 대한 부분의 취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몰납은 그지 국세 중에 유일하게 상속세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증여세법도 기본적으로 뭐하고 과세요건하고 납세 절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세요건과 그지 이 납세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해갈 겁니다. 그래서 자, 총칙에 있는 내용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좀 정리합니다. 상속이란 뭐다? 민법상 상속 플러스, 그지?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야를 포함한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한 날을 상속 개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속 재산은 뭐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상속인은 뭐다? 피상속 인과 역시 법적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제1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수유자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그지? 자,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인증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다. 이자도 상속세 납세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증여는 뭐다? 민법상 제의 플러스 그죠?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 과세 방식에서 우리 상속세법은 상속세법은 유산세 체계를 취득하고 있고요. 증여세법은 그죠? 취득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이때는 그죠? 원래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돼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된다는가? 이것도 머릿속으로 꼭 넣고 가셔야 돼요. 그죠?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 납세물을 지는 겁니다. 그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증여세법에 있어서는 역시 당연히 누가 됩니까? 그죠? 증여받은 자 수증자가 납세물을 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제가 쿵 소리 나게 죄송해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산세 체계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자 뭐한다? 상속인이 납세물을 진다. 또 증여세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증여세와 뭐는 충돌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소득세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역시 법인세법에 따라 뭐가 소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적용되게 되면 얘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증여세법에 대해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뭐 법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게 3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상속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 머릿속으로 꼭 정리를 하고 가길 바랍니다. 그게 총칙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상속세법으로 가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속세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요. 쟁점사항만 잘 파악하면 상속세법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판례 이런 것들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제 말씀 듣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는 제2장의 상속세법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상속세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치? 상속세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상속세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과세 관할, 또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뭐가 됩니까? 상속변화 증여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뭐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지? 자,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그지? 부가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됩니까? 총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법은 기본적으로 부가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세관청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건 뭐 협력 의무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럼 상속세법에 있어서 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 과세 대상 정확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때 과세 대상을 포착할 때도 항상 누구를 꺼내는 거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자,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상속세는 항상 뭘 가지고 따지니까, 자,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하고 상속재산하고 또 국외의 상속재산이 전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항상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가지고 따진다는 점에 모든 초점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뭐 한다? 국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상속재산도 뭐가 된다? 오케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누가 된다는 겁니까? 개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원칙은 거주자가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거주자,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합시다. 거주자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속인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당연히 개인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누구도 들어가는 것이다. 오케이? 자, 법인도 들어가지만 그때 영리법인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 한다?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당연히 여기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첫 번째 쪼개야 될 건 뭐가 될까? 총 상속재산가액을 뽑아낼 때 여러분이 체크할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총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자, 여러분이 자, 뭐가 있을까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 플러스 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꼭 정리하고 갑니다. 상속계실장 얼마 1년 이내 재산 처분액 채무부담액이 2억 이상 용도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상속계실장 얼마 2년 이내 재산 처분액 채무부담액이 5억 이상 용도 불분명 금액은 뭐한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부분에서도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때 뭐는 합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 있을까?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때 뭐 있다? 상속인에게 얼마 10년 이내에 뭐라는 것은 오케이 증여한 재산가액은 뭐 하겠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하겠다는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라는 겁니다. 아닌 자에게 얼마 이내 5년 이내에 뭐한 자, 증여한 재산가액은 뭐 하겠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뭐다? 항상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평가를 한다는 점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부분 꼭 정리하시고요.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정리해야 될까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거를 가산하는 것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과 채무, 장래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채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채무
세무만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아울러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장례 비용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장례 비용의 최소 금액은 얼마? 5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지만요. 실제 발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1000만 원 공제하는 것이고 납골시설에 대한 비용이 있으면 500만 원 추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1500만 원까지 공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이라든가 공익식탄재산가액은 뭐한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은 뭐 있을까? 그치?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는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때 상속 공제에서 양대 주제가 존재합니다. 하나 뭐 있을까? 자,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배우자 공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꼭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동거주택 상속 공제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동거주택 상속 공제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상속 공제 어디? 종합 한도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치? 자, 논리적으로 꽤나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꼭 정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우자 공제, 또 동거주택 상속 공제, 상속 공제 종합 한도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기 계산에서 그죠? 세대를 건너뛴 재산에 대한 뭐 할증과세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 상속세에 있어서 연부연납과 물납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부연납과 물납에 대한 그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자, 요건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절차에 대한 부분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연부연납과 물납의 그치? 기본적인 취지 정리하시고요. 또 적용 요건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절차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좀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그치? 첫 번째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 꼭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을 가지고 따진다는 점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 영리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납세무가 없고 비영리법인만 납세무를 진다. 그리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볼 때는 추정 상속계산가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상속계실정 그치? 1년 이내 재산 처분액 채무 부담액으로서 그치 2억 이상 용도 불분명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년 이내 재산 처분액 채무 부담액으로서 얼마 5억 이상 용도 불분명 금액은 상속계산가액에 가산한다. 또 그죠?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계 실장 얼마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 하겠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채무는 또 객관적 채무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가 될 금액이 되겠죠. 또 장례 비용도 맥시멈 얼마?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다. 또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부분 공익신탁재산이라든가 공목적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상속공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는가 뭐 배우자 공제,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 또 종합 한도에 대한 부분 이거를 반드시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종합 한도 예전에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푼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세대생략 가산액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하시고요. 특히나 올해는 연부연납과 물납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로 한 5점에서 10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제도의 취지는 뭐예요? 상속세는 뭐 피상속인 사망하면서 그죠? 금전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대부분 재산이 뭐 부동산 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그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그죠? 자, 물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때는 뭐 그지?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서 그지? 납세 협력 의무를 도모하고요.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치? 또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연부연납과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과 허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연부연납과 물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당연히 어떤 절차 적용 효과 연부연납을 할 때는 매년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계산해야 될 것이고 물납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그죠? 물납 재산에 대한 인도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상속세 결정 경정에 대한 부분 추가로 좀 정리하시고요.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다면 했을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까지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고액 상속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법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 빼지 말고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 3장으로 갈게요. 오히려 상속세법보다는 여러분들 증여세법 쪽이 출제가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증여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볼 내용 뭐 있을까? 자, 의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총설에서 역시 자, 증여가 무엇인지를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민법상 증여 플러스 그치?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생각시키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됩니까?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멋지게 말하면 세법상 증여를 과세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증여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증여세에 있어서 역시 과세 방식의 특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취득과세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취득과세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하나 뭐한다?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수증자별 과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 한 증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하겠다? 합산과세를 하겠다. 오케이?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요. 자, 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치?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세법의 규정을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에서 뭘 겁니까? 당연히 과세 요건이 되는 것이야. 그치? 그럼 과세 요건을 더 정교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과세 예상은 뭐다? 세법상 증여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민법상 증여 플러스 직접 간접적 방법에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가 세법상 증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치?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그치? 당연히 여기에 증여 의제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증여의제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 있나요? 딱 여러분이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명확히 정리하세요. 물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 법인으로부터 그죠? 자,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한 증여의제 역시 자,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출제가 돼서는 사실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여 추정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또 재산 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감, 그죠? 직계 좀비 속간 양도에 대해서 그죠? 좀비 속간 뭐에 대해서 양도에 대한 그죠? 증여 추정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재산 취득 자금이나 그치? 재산 취득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그치? 채무 상환자금에 대한 뭐가 있나요? 오케이. 증여 추정 규정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반드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사마다 세법상 증여 플러스 증여의제 플러스 증여 추정이 모두 다 과세 예상이 된다. 오케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그죠? 개인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본적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법인 중에는 당연히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물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 부분도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하고 세율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세율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좀 정리하시고요. 특히 여기까지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됩니다. 증여의제와 증여 추정에 대한 내용까지 완벽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증여에 있어서 과세 대상에 대한 특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대한 특수 문제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뭐 있을까요? 오케이. 그죠? 자, 상속 재산에 대한 자, 뭐가 있습니까? 상속 재산에 대한
자, 뭐가 있어요? 재산 분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등기까지 완료를 했는데 다시 뭐 했다는가? 재분할을 했답니다. 역시 재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 했다는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했다는 겁니다. 그죠? 신고기한 후에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재분할로 인해서 당초 상속인의 상속분이 감소했을 것이고, 그죠? 또 누군가는 증가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증여세 납세물을 주도록 하는 내용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후 재분할로 인해서, 그치? 자,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죠? 증여 후, 그죠? 증여 후, 그죠? 반환 또는 뭐에 대한, 그죠? 재증여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신고기한 이내에, 그지? 뭐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당초에 뭣도, 그죠? 증여도 없는 것이고, 그죠? 자, 뭐가 돼요? 그죠? 반환 또는 재증여도, 그죠? 증여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그런데 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초의 증여는 증여가 되는 것이고, 반환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급하지 않겠다. 근데 신고기한 이후 혹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뭐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다만 이 경우는 뭐 금전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럼 금전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증여가 되고 다시 뭐가 된다는가? 재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안고 가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지? 그리고 나서 항상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상을 볼 때도, 그죠? 다시 한번 수증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그지? 국외의 모든, 그죠? 자, 증여재산이 다 과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이 뭐가 됩니까? 그지? 과세상이 된다.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 개인을 가지고요. 수증자가 누군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따지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부분을 꼭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증여예산가액은 뭘 하게 됩니까? 역시 당연히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도밀리부터 10년 이내에 역시 증여받은 것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따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증여세 과세가액을 따질 때 역시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가액을 따질 때 역시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 있나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맨날 내는 것 같아. 어렵지 않은데도 혹시 이거를 정확히 몰라. 그럼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예요? 채무인수 조건에 뭐가 됩니까? 증여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채무인수분은 뭐가 되는 것이야? 채무인수분은 그죠? 유상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돼서 그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순수한 이 채무인수분을 제외한 그죠? 증여분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때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배우자 직계 종비조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뭐 한다? 기본적으로 그죠?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그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죠? 자, 뭐 한다?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전부 뭐가 된 걸로 증여가 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서 뭐 한다? 그지?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또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에 대한 부분 그죠? 혹시 낼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에서 뭐 상속세나 증여세는 현재는 얼마? 그지? 5%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할 부분이 뭐 있다? 이 증여 추정에 대한 부분 정리하셔야 돼요. 배우자 직계 종비속간 증여 추정은 직접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이 있고요. 우회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이 있다는 사실 정리하시면서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재산 취득자금, 채무 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도 그죠? 어떤 내용인가 잘 보시라니까. 이제 직업, 또 연령, 또 재산 상태, 또 소득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자가 도저히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가. 그때는 증여받은 것으로
들어와서 그자에게 증여세 납세물을 지우는 거예요. 그때 증여자를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뭐 재산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네가 증여세 납세물을 부담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또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여기에 대한 부분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또 증여 추정의 뭐 배제 규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증여 의제에서는 당연히 뭐 올해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 의제에서 토지나 건물 등의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는 점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조세 피해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증여 의제가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그저 연대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또 특수관계법인으로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은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죠? 사례 문제에서 증여 예시 규정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당행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을 할 때는 뭘 했나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했어. 근데 이 증여 예시 규정에서는 항상 뭐가 될까? 저가 매입, 자, 고가 뭐가 됩니까? 그치? 양도가 됩니다. 자, 이때는 항상 증여세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좀 정리하셔야 돼. 가장 흔한 예로 A와 B가 존재했습니다. 그치? 자, 봅시다. 시가가 얼마짜린데? 자, 그죠? 시가가 얼마짜린데? 시가, 그죠? 5억짜리인데, 얼마에? 1억에 매입을 한 거야. 1억에. 그치? 자, 매입을 한 거야. 그럼 뭐가 됐을까? 그치? 1억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야.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자, 1억에 이렇게 사왔다는 거야. 그럼 시가 5억짜리가 들어오고 대금은 1억만 줬다는 것이야. 그럼 누가 누구에게 증여한 거야? 오케이? B가, 그치? 자, 얼마를 이렇게 증여한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증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가 증여가 됐어요? 실제로 4억이 증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역시 자, 특수관계인 간에 역시 자, 뭐가 있는 경우에는 오케이? 저가 양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증여예산가액은 시가와 역시 자, 양수가액에서 그지? 자, 둘 중에 하나의 큰 금액을 빼는 거예요. 시가의 5%, 그죠? 아, 시가의 30%, 또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원을 직접적으로 차감을 시키는 것이야. 그럼 자, 이 AB가 특수관계자였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시가에 얼마가 되나요? 30%인 금액은 1.5억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4억이 되는데 여기서 1.5억을 차감한 금액은 뭐가 될까?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거예요. 2.5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혹시 얼마를 빼니까 3억 원을 빼주니까 이때는 과세 가액은 1억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케이스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증여예시의 규정에서 나머지는 전혀 볼 내용이 없고요. 저가 양수하고 고가 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지만 정확히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볼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리를 좀 추가로 해드린다. 뭐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된다면 20점짜리 전체를 내진 않을 거고요. 상속세법, 증여세법을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케이스를 좀 추가로 낼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속세법의 일반 규정 또 증여세법의 일반 규정에 덧붙여서 그죠? 자, 공익법인에 대한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그지? 자,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공익법인 출연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 이 과세 특례 규정을 뭐 하겠다? 그 재산에 대해서 엄격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후관리 규정을 작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치? 왜?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출연재산이라든가 또는 그죠?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그죠? 자,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과세가액에 그치? 산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그죠? 특수관계자, 그지? 또 원래 이 공익 목적에 쓰질 않는다면 뭐 하겠다는가? 이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죠? 추후에 뭐 하겠다는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뭐 하겠다? 그지? 당연히 과세를 하겠다. 이게 뭐가 됩니까? 공익 목적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건 뭐가 됩니까? 해산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지? 자, 해산하게 되면 그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러한 법인들을 만들어서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재단이나 사단 등을 통해서. 그때는 뭐 하겠다. 그죠?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지? 자,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어느 경우에, 그지? 해산시 사후관리에 대한 특례 규정 봅시다. 자, 비영리 법인은 당연히 해산시에는, 그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인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는 뭐 하겠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공익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죠 계층에게만 뭐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뭐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했던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작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만 그죠? 자, 세법은 누가?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다른, 그지? 공익법인이 생겨나는 건 뭐 교육부에서 낼 수도 있고, 그죠? 또 국토교통부에서 낼 수도 있고,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에서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때 주무장관이, 즉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그지? 자, 뭐 하는 경우에 특정 계층에만 뭐,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경우는 증여세 추징하지 않겠다. 그 규정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 공익법인 중에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가 있다?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요건을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그죠?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제4장에 뭐가 나왔나요? 그죠? 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죠? 통으로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재산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법인세나 소득세법을 공부하면서도 그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가 예를 따르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나 어디서 부당해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 규정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뭐예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죠? 이 재산평가와 관련된 뭐를 그지? 다툼을 제거하고요. 그죠? 법률관계, 그죠? 획일적 적용을 통해서, 그지? 납세 의무자와 과세 같은 조세행정에 뭐를, 그지? 행정에, 그지? 편의를 도모하고, 그죠? 자, 편의를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재산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재산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시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가. 그럼 시가는 무엇이다?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에 객관적 교환 가치를 말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시가의 범위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하겠다? 이 시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작동을 시키겠다. 이 부분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나올 내용이죠.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규정. 그런 부분은 뭐, 자, 순이익가치, 가중치를 3을 주고 순자산까지 2를 주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경우는 반대로 적용을 한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요, 재산평가에서 첫 번째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죠? 자, 설정된, 그죠? 재산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그죠? 평가 규정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채나, 또 공채에 대한, 그죠? 자, 시가 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암기라고 출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죠? 또, 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도, 이거, 그죠? 공채나, 그죠? 국채 중에, 상장된 거에 대한 부분,
또 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한 4개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평가 기준 이전 또 이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평균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국공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 기준일 전 2개월 그시 이전에 그시 그죠? 자, 뭐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그시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큰 금액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죠? 자, 20% 할증 평가를 하지만 그시 최대 주주의 지분 비율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 그시 자, 30% 할증 평가 하겠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이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죠? 재산에 대한 평가, 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그죠? 상장 국공채에 대한 평가, 또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이 4개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 취지 정도 물어보는 거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은 나오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즘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의제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더불어 요소에서 조금 더 보태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몰빵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아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공익법에 대한 과세 특례비 정도 나온 지가 좀 돼서요. 거기에 이 성실 공익법에 대한 비율도 좀 바뀌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법학 1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일부 수업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다면 그죠? 오히려 세법학 1부는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법학 1부에서, 그죠? 자, 볼게요. 세법학 1부에서, 그죠? 점수를 굉장히 잘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세기본법, 그죠? 또 법인세법, 그죠? 소득세법부터 나오니까요. 소득세법, 그죠? 자, 법인세법, 그죠? 또 상속세, 증여세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상속세, 증여세법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사례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세법학 일부에서는 물론 복합형이 되겠죠. 그죠? 1번, 2번은 대부분 이론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 이론하고 그죠? 자 사례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때 이론의 비중이 5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쪽도 이론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요. 전체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가 나오면 그죠?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세법학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세법학 2부 수업을 통해서 파이널 특강 수업을 마칠 생각이에요.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